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데미언 자하리 아데스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전 세계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요원들입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 탑 티어급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네이비실 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무려 62주, 1년이 넘는 처절한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훈련 과정은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되는 지옥의 주간인데요. 네이비실의 훈련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속가내도록 극도로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비율은 훈련생 7명 중 단 1명, 그러니까 약 14.3%의 합격률이고요. 일단 네이비실 요원에 지원하는 훈련생들 몇몇 자체가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85.7%는 전부 버티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전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네이비실 요원 선발 프로그램의 초점이 신체적 우월성을 가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네이비실 요원이자 저격수 교관이었던 브랜든 웹은 그에 져서 붉은 원에서 네이비실 훈련 과정은 보통 체력을 가진 남성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극소수의 훈련생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브랜든 웹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이 정말 테스트하는 것은 훈련생들의 정신력이다. 이 훈련은 훈련생들의 정신을 몇 번이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면 결론은 둘 중 하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력이 단련되어 성공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슨 일이든 자신있게 도전하게 되든지 아니면 부러지고 말든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이비실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정신력, 멘탈이 핵심이고 체력적인 부분은 일단 선발되고 나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된 네이비실 최정예 요원들은 공포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와 연관된 감정에 압도될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들을 고려했을 때 공포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면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을 순간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바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둔감해지도록 소위 심리적 조건화를 거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비실 요원은 두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두려움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꿋꿋하게 임무를 완수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잦은 노출로 인해 이런 감정들의 자극에 둔감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포인트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쨌든 간에 강한 멘탈을 만들기 위한 이 훈련도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훈련을 통해 이 감정들을 훨씬 능숙하게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 네이비실 요원을 통해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1. 강한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2. 강인한 멘탈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3. 강인한 멘탈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는 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중요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질문과 한번 마주해 볼게요. 멘탈이라는 거 또는 정신력이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멘탈 혹은 정신력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막
버텨내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멘탈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견해라고 합니다. 역경이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묵묵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멘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을 나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비판자예요. 이 내면의 비판자는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닳게 만들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데, 이때 자기가 굳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비판자가 그냥 작게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얼어붙어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내면의 비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비판자가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죠. 그럼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저자에 따르면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신호를 빨리 알아낼수록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훨씬 쉽게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 내면의 비판자가 지금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망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내면의 비판자는 엄청나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성공 못한다. 전부 다 날 이상하게 볼걸. 난 항상 안 됐었는데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이런 표현들이겠죠. 네 번째로 내면의 비판자는 성공과 실패 사이에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식이죠. 중간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게 준비한 건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명백한 실패다와 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내면의 비판자가 예측하는 미래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확신이 들어 하려는 투자는 알 수 없는 대형 변수로 인해 손실을 볼 거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시험은 경쟁률도 워낙 세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은 시험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떨어질 거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비판자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2005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 중 무려 80%가 부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면의 비판자가 매일 쉬지도 않고 열일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내면의 비판자가 속삭일 때마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건 이 친구의 말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둘째는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접수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의 비판자는 신나서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뭘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줄줄이 나열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루하루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톱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봤던 내 손톱이랑 오늘 본 내 손톱은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몇 주 뒤에 문득 손톱을 보면 확 자라있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 잘 안 됐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미래의 성공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들이미는 증거는 결국 엄청나게 불완전한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이 친구가 지금 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한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내면의 비판자의 무기거든요. 절대, 전부 다, 항상, 아무도 같은 표현들이죠. 이 아이는 그냥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넷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한 명쯤은 무조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위에 많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정서적으로 지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긴 시간 같이 있지 않아도 전염되거든요. 우리가 소위 기가 빨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유지하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걸 느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상 속 친구에게 조언을 해보세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실수를 하면 속으로 내 스스로를 엄청나게 가혹할 정도로 질책합니다. 더 심하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변의 지인들이 실수를 하면 우리는 대체로 격려해 주거나 배려해 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주잖아요. 이 내면의 비판자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여러분 스스로 친구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조언을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면 됩니다.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저자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부지게 앞으로 나아가기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이 내면의 비판자라는 아이도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내면의 비판자는 쉬는 날도 없고 지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자제할 줄을 모르죠.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의심, 걱정을 안고 산다. 다만 그들은 감정이 자신을 가로막도록 놔두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정이 나를 가로막도록 가만히 놔두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거의 동조하다시피 하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어서와 라고 하는 수준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게 동조하셨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어서와 라며 환영해 주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